네, 오늘의 수익버스 만나고 왔습니다. 안타깝게 오후 들어서 갑자기 좀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로보택시 이벤트가 세론으로 작용한 걸지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탄력도가 둔화된 게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도 일부 반납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0.42% 지수의 하락폭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그런 시장 아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봐야 될 뉴스는 무엇이 있었는지 투자 뉴스에 팩트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박철순 이사, 이건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후에 힘이 빠지고 있는 시장, 그 안에서 어떤 뉴스가 오갔을지 텔레그램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루팡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3년 2개월 만에 인하 소식이에요. 매번 금리를 인상하다가 3년 2개월 만에 인하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통화 긴축 기조가 좀 끝났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죠. 인하하는 배경에는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하며 안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지금 물가 잡힌 거 맞아? 지금 금리 인하해도 돼?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죠. 왜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매번 부동산 가격이 움직였다라는 거를 감안해 본다면은 최근에 다시 또 부동산 가격 꿈틀거리면서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그럼 또 물가가 안정세에서 다시 유동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측에서는 자신감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건희 대표님,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잘한 행보입니까? 제가 그걸 평가할 주제는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시장의 반응은 어때요?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네. 이제 금리 인하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물가 안정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안정은커녕 지금 더 물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체감상은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안정화되어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물가 안정화됐냐 물어보면 다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코로나 전 시기에 코로나 시기 정도까지의 물가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전 물가를 비교해 보면 비싸지만 작년 대비했을 때는 거의 지금 올라간 건 없다라고 보면 지금 안정화돼 있다 한 2%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좀 둔화돼 있고 내수도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좀 인하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부동산이 항상 문제였죠. 이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관련돼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내리면 혜택은 많이 돌아가겠죠.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하지만 이제 반면에 집값이 올라갈까 봐 최근에 또 이제 수도권이 좀 들썩거리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인하를 했던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지금 규제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지금 신규 대출을 좀 자제시키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약간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대출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까탈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쪽을 대출을 좀 못하게 막아주고 누른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이게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좀 절제시키면서 오히려 내수 경기를 좀 살리는 그런 형태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이 또 이제 빅컷을 단행했고 또 11월 달에 또 0.25% 더 내린다라고 하면 조금 부담은 좀 덜한 거죠. 그래서 한 0.25 정도를 선제적으로 한번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달에 또 다음 10월 달에 뭐 내릴 거냐 물어봤을 때 안 내린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미국에서 11월 달에 내린 걸 확인하고 또 이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받아들인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해야만 하는 시기였다라고도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긴축이 끝이 난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거시적인 면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게요. 통상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앞서 제가 기사에서도 봤다시피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 좀 늘어나면서 부동산이 특히나 영향을 받다 보니 오늘 건설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주 한번 주가 분위기 볼게요. 지난번부터
바닥을 잡고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개선될 거다라면서 한 차례 붐을 일으켰던 건설주였습니다. 그러고선 시장이 소외받았는데 오늘 이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다시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죠.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GS건설 1.26%, 삼성물산 1.81% 상승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건설주, 바이오 성장주 이야기가 좀 많던데 네. 금리 인하 수혜주는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이 고금리 시대 때는 차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장주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일단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많이 보이지 않고, 하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누가 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런 성장주들을 직접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좀 말이 많긴 하지만 역시나 AI 쪽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일단 금리 인하 수혜주긴 하지만 네. 일단 탄력이 최근에 그렇게 세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또 테마주들이 더 잘 움직이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가장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제약 쪽, 전통적인 제약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에 보통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종목들 중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때 확실히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기대감만 있었던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을 오히려 순이익에 뛰어넘는 이런 상황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을 역시나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도 사실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씩 2차전지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설주, 부동산 시장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것은 성장주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시장에서 워낙 제약 바이오가 강하기에 그 안에서 바이오주를 눈여겨보자. 플러스 여기에 2차전지라던가 다른 성장주들도 한번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렇죠.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예. 옆에 계시니까요. 오늘 SFA나 이런 이제 그 SFA가 아니로 LNF나 지금 LG 에너지솔루션도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네. CS 윈드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금리 인하 수혜는 맞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지면 이쪽은 조금 정책적인 이슈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쪽 섹터는 여전히 2차 전지나 그쪽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선거 이후에 봐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네. 아마 그럼 급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리스가 되면 올라타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약간 좀 절고 있고, 그러면 돈이 갈 데가 바이오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섹터 자체로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는 한번 이미 너무 지금 불을 한번 뿜고 쉬고 있는 중이고,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바이오가 여전히 계속 지금 특히 바이오텍 회사들이죠. 어제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또 기술출 2건을 또 했고요. 거기에 또 지금 올해 그럼 누가 할 거냐, 이제 후보가 이제 ABL 바이오로 선정되면서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가더니 오늘 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대장이 너무 안 올랐네. 그리고 또 알테오젠 오늘 경고 풀렸다고 막 올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기대감이 이쪽으로 다 몰려 있고요.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바이오 쪽은 여전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10월, 11월에 또 이제 기술 수출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가적인 계약들이 나올 만한 알테오젠이나 그다음에 지금 ABL 바이오에 대한 관심 좀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이미 다 반영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가 나온다는 정답을 보여준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가장 빠르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박스권 뚫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두 분 모두 다 선정해 주셨는데 오늘 알테오젠이 또 한 번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4.74% 오름세 38만 6,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30만 원을 뚫어낸 다음부터는 30만 원이 목표가가 아닌 지지 라인 혹은 익절 라인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이제 많은 주주분들은 40만 원을 향해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더해지면서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이 오늘 좀 뜨거워진 것 같은데 현 구간에서 보유자들은 그럼 더 들고 가야 될지요? 그렇죠. 이제 뭐 40만 원은 이제 뭐 힘 한 번 주면 가는 가격이고. 힘 한 번 주면 네. 그냥 응 하면 가는 네, 그런 가격이고. 네. 한 50만 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20조를 돌파를 했는데 알테오젠 앞으로 나올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붙어 있고 또 내후년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이제 꽂히기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네. 미리 땡기는 거죠. 거기에 또 금리 인하까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알테오젠이 돈을 조달할 일은 없지만 밸류에이션 계산상 굉장히 무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게 주가는 알테오젠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 좋은 게 없어서 너무 좋은 얘기만 남아 있어서 네. 너무 불안할 정도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손해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38만 8,500원에 사신 분만 손해 보신 거죠. 예. 그렇죠. 제일 최고점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조차도 갖고 계시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스타트로 인해서 내수주라던가 건설주 쪽을 더 봐야 될까? 뭔가 새로운 문이 열릴까 싶었는데 그냥 두 분은 다 지금 시장이 선택한 제약바이오 역시도 금리 인하 수혜주다 보니 굳이 여기서 노선을 갈아탈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박철순 이사님의 탑픽 종목도 앞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꼽아보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냥 관심은 지금 바이오밖에 안 간대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 묶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바이오 종목들 중에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뭐 보유자분들이야 워낙 또 행복한 상황이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초심자 같은 분들은 변동성을 좀 감당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엇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실적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목을 뽑는 것보다는 세 종목을 언급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유한양이 요새 좀 핫하죠. 렉나자의 어떤 수출에 대한 내용들 때문인데 뭐 이게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2조 클럽에 또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영업이익도 한 4자릿수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과 더불어서 좀 안정적인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뭐 계속 신고가 뚫고 있는데 뭐 상단에 뭐 큰 저항 없으니까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진펜트라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 바로 눈으로 확인하면 이제 또 한 번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종근당도 좀 좋습니다.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죠. 이제 노바티스트양 기술 수출 레코드를 보유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EV/EBITDA가 지금 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니까요. 지금 가격대도 조금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점 구간에 있으니까요. 이 세 종목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셀트리온, 종근당 언급하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마침 HLB 쪽 매수 기회일라나? HLB 무섭네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텔레그램 방 HLB 방을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버프방의 전일 장이 끝나고 나서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FDA가 HLB 간암 치료 신약 리보세라닙 승인 여부를 6개월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멘트만 놓고 봤을 땐 6개월 내에 나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서 6개월 내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지 않음으로써 시간이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투자자분들이 기다렸던 거는 이달 내로 결과가 나오길 바랬던 거였는데 이게 또 시간이 늦춰지면서 고문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시간의 전일장 HLB 그룹주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떨까 보시죠. 오늘
지난 시간에서 이미 하한가까지 간 걸 보고 HLB 그룹주의 약세는 피치 못할 사정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 한 12%, 11%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급락이지만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하한가가 아니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네, 지금 제약바이오가 살아있으니까 또 HLB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진 것뿐이니 기다려보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실망스러운 뉴스는 맞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이제 뭐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자가 됐든 한국 투자자가 됐든 어느 전 세계 어느 나라 투자자든 사서 빨리 올라가길 바라죠. 그렇죠. 갖고 있는 게 빨리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삼성전자도 화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빠지기만 하고 자꾸 미뤄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지금 이게 재심사 들어가면 한 2달 안에 결정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에 6개월로 미뤄진 거죠. 근데 이게 HLB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FDA에서 내가 너희들 거 봐야 될 게 많으니까 한 6개월은 시간을 줘야 돼. 그래서 클래스 2로 분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병용 심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전에 5월 달에 이제 뭐 보안 나와서 빠진 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거는 뭐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대감이 한 6개월 더 연장됐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더 오히려. 예, 뭐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HLB가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팔로우를 안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HLB 자체적으로 보면 HLB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얘기들을 보면 간암 신약 말고도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좋은 뉴스들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거절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허가가 나기 전까지 한 6개월 기간 동안에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HLB 측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FDA 측에서 체크해봐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아. 2개월 내에 끝내지 않을 사안이기에 우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라고 그냥 그 시간에 변경한 것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분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 불확실성이 매도를 유발한 것 같아요. 박철순 이사님, 현 구간에서 HLB를 그럼 매수 기회로 봐야 되나요?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매수도 가능한지 아니면 보유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을지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은 사실 지난 5월 달에 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급락이 세게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제 위치까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또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간이 좀 연장됐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현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거지만 이 기대감이 아직 소멸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빠르게 좀 올해 안에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승인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벤트 투자를 했던 사람들, 이벤트 드리블을 했던 전략들을 했던 자금들이 당연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역시나 단기적인 자금 성향도 역시나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밀렸지만 보유자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단기성 자금이 아니라면 부채를 사용한 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뭐 매도를 하지 않고 좀 더 시각을 내년 초로 조금 길게 연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좀 빠졌고 다시 또 양봉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월요일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한 2, 3거리를 좀 더 지켜보시고 확실하게 지난 5월 달에 봤었던 것처럼 저점 만들고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분할 매수로 좀 신규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내년까지 승인이 나기 전까지 일단 기대감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분명히 매수할 기회는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적인 HLB를 제약바이오 중에서 또 봐야 되는 관심주로 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LB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의 매도 실익은 없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이 변화 한번 잘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장 핫했던 주제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드디어 배를 벗었습니다. 저는 보고 진짜 무슨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게 로보택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로보밴까지 나왔습니다. 로보택시 너무 작아? 그럼 우리 밴도 있어. 뭐 14인에서 20인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로보택시에 이어서 로보밴까지 이렇게 되면은 택시 업계가 또 힘들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단 보면요.
2025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완전 자율주행 FSD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로보택시 가격은 $30,000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 사이버캡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사이버캡이 무선으로만 충전된다고 밝혔고요. 이번에 이를 시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내용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테슬라는 공개 직후 이벤트가 시작되자마자는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은 없었다라고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다시 또 의심이 생겼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테슬라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옵티머스 군단도 다 같이 보여주면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이었고요. 투자자분들은 어떤 거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나 봤더니 이안나 애널리스트는 자율주행은 성능 위주다. 전력 효율보다는 배터리 성능을 더 향상시켜서 하루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 밀도의 4680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투자 관점을 찾기도 했고요.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이번에 로보택시에 핸들과 페달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무선 충전 관련 코멘트, 여기에 로보베인이 공개가 됐다라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요 밑에 이 그림도 좀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번에 로보택시 이벤트를 우버가 귀 기울여서 보고 있고요. 웨이모, 리프트, 그러니까 공유 자동차 업체, 공유 택시 업체들도 지금 관심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차주 국내에서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시죠. 강했습니다. 발표가 되자마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현재는 대다수의 종목이 오히려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4% 내림세, 슈어소프트테크는 6.71%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라이콤의 오늘 하루의 주가 변동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하죠. 공개가 되고 나서 크게 급등했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3.23%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23%의 일일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 이렇게 되면 실망스러웠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희 대표님? 일단 뭐 이게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세론이다라고 이제 한결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가 되면 이제 처음에는 막 좋아 보여서 막 사다가 막상 또 보면 이익 실현해야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좀 반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좀 올랐던 부분들 단기적으로 이슈 드리븐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아마 예측을 하셨을 텐데 지금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이냐, 뭐 로보벤 정도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왔던 거 정도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양산도 뭐 26년도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얘기는 캘리포니아주랑 뭐 다른 주 하나 뭐 2개 정도 주에서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주정부마다 이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아마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보이고 아마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데까지는 시간은 한 2030년 이후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길게 봐야 되는 테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FSD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3단계 인증도 못 받았거든요. 자율주행. 그럼 4단계면 아까 핸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럼 완전 4단계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4단계까지 인증을 받는 데까지 과연 될 수 있을까 여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4680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4680 배터리 관련주. 네. 저희 시청자분은요. 오히려 로봇이 춤추고 술 따라주는 게 신기해서 로봇주가 더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 박철순 이사님은 이 세론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여기서 투자 먹거리를 찾아본다면은 말씀해 주셨던 4680 배터리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 테슬라 오늘 밸류체인 ETF도 강했더라고요. 뭐 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도 있을 테고 LNF도 있을 텐데 그쪽을 눈여겨보시는지 가장 기대되는 종목을 골라주시죠. 일단 로봇은 아닌 것 같고요. 로봇은 아니에요? 로봇도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이것과 연결지어서 보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4680 배터리 쪽은 당연히 이제 양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슬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밸류체인은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전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2차 전지가 아직은 리스크들이 좀 많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시야를 뭐 올해가 얼마 남진 않았거든요. 내년까지 좀 길게 본다
된다라고 한다면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양극재가 사실 왜 기대가 되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광물 가격이 떨어졌던 이유, 그리고 떨어지다가 이제는 좀 더 가격이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중국의 뭐 CATL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엘버말이라든지 이런 광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공급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재료 가격은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럼 당연히 판가로 전가가 되면서 양극재라든지 양극재를 활용하는 배터리 가격들도 다시 좀 더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난 지금 좀 싼 가격에 좀 재고를 좀 만들어놔야겠다 해서 재고 축적 수요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전보다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양극재 관련주들이 잘 갔던 거니까요. 네. 일단 이런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주 중에서 사실 실적이 지금 아직 작년에 적자도 안 났었고 잘 나오는데 지금 아직 저가권에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좀 중장기로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2차 전지주들이 세론으로 같이 자율주행과 함께 좀 밀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늘려봐도 괜찮겠습니까? 자율주행은 사실 오늘 낙폭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이벤트에 직접적인 기대감이 그렇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율주행보다는 2차 전지 쪽을 오늘 낙폭을 이용해서 저점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떠들고 있는 투자 뉴스 두 분과 함께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포인트 한번 잘 잡아보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